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섭입니다. 21년도죠. 21년도 32에 공인중개사 대비 입문과정을 촬영을 합니다. 원래 공인중개사를 지금은 상당히 선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 근래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신 분들 원서 접수를 받아놓고 보면요. 예전에 비하고 상당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30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 그게 하나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30대, 40대 주부님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 생활을 하시다가도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중개사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6과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목이 민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우리가 입문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긴 될 건데요. 제가 일단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를 준비할 때에 기본적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목차를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0분 단위로 해가지고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수업을 듣다가 보면 기본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좀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걸 하나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험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민법이에요. 이 6과목 중에서 정확히는 5과목이지만 공시법하고 세법은 한 과목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5과목을 시험을 보지만 우리가 보통 강학상 강의할 때는 보통 6과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6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법이거든요. 이 민법이 왜 이렇게 수험생들의 고민들이 많을까? 민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첫 번째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민법이 있어요. 민법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민법은 가장 양이 많습니다. 방대하다고 할까요? 방대한 자료가, 방대한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좀 용어들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할까요? 추상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법은 양이 많고 추상적이지만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요. 양이 많다는 건 모든 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엽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테마별로 공부를 하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용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잘 모르겠다, 난감하다.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난감하면 굳이 이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넘겨버리세요. 넘겨버리면 나중에 가서 끝머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민법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쉬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즉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공부할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공부는 이런 형태의 추세를 따라가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쉽다, 중간에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좀 약간 어려워진다, 이런 형태를 띠는 게 보통 모든 학문의 어떤 체계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에서 배우는 민법 아니면 또 법대,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의 법대에서 배우는 그 민법들은 거의 대부분이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쉽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우리가 물권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권법에 들어가면 이것도 좀 쉽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계약법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즉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민법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아는 체예요. 아는 체 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이거 알지?
해놓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내용이 있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시작을 할 때 이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민법 책들이에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긴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 내용을 아는 경우가 거의 60, 70%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에 잘 용어도 낯설고 그다음에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만 일단은 끝머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 많잖아요.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히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뒤에 갔다가 다시 오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민법은 범위가 넓다라고 해요. 민법의 범위가 넓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민법은 거의 대부분들이 조문이에요. 조문을 구성하고 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판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판례, 요게 응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 민법 시험은 조문과 판례를 응용해서 결국 요 사례형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민법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론도 공부를 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판례까지 얹어야죠. 거기까지 사례까지 가불병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형태까지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두 번째도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럼 과감히 넘겨버리고 중요한 부분 있죠. 시험에 잘 배정이 되는 부분들을 테마 형태로 해서 그걸 먼저 숙지하고 암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시험은요. 참 웃긴 게 암기하면 답이 나와요. 응용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응용이 돼요. 암기가 안 되면 어떻게 응용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험은 암기와 플러스 응용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꼭 숙지하고 계시고 응용은 나중에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거예요. 기본 이론에다가 그다음 판례, 그다음에 사례인데요. 자, 우리가 민법은 40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40문제가. 그럼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지만 요 이론 자체를 뒤집으면 일종의 조문이란 말이에요.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판례를 응용해서 사례로 문제를 내는 게 보통 한 15문제 정도를 계산해야 돼요. 사례를. 그러면 이 판례와 사례를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나온다면 한 32문제에서 33문제 정도가 판례 형태, 요 판례인데 요 판례를 응용하는 것이 15문제 정도가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사례형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판례 형태로 문제를 물어봐요. 옳으니 그르니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판례나 사례 형태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조문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가장 메인은 사례하고 요 판례 형태가 중심이 될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기출문제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가 이루어지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정리해 나갈 테니까 가장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넘길 때 과감히 넘겨버려라. 그래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한 8개월, 9개월이면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자, 네 번째는 민법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네 번째는 매일 민법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매일 공부를 하시되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이상하게 점수가 그대로이거나 또는 되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민법 공부를 안 하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40문제 민법을 주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되려요. 40문제에서 한 18개 정도가 점수가 나와요. 한 18개, 17개 공부를 안 한 상태라면.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게 되면 되려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되려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상식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하고 찍어놓다 보니까 맞히는 거죠. 소 뒷걸음 치듯이.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나도 머리를 굴리거든요. 이 문제 아닌 거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찍었는데 완벽하게 이론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되려 틀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실력이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 시험을 보면 점수가 되려 좋아요. 그러다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응용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되고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그때부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은 약간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런 반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 대략적으로 보시면요. 자, 필수 학습인데요. 요금 빼세요. 자, 빠짐없이 공부한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안 빼요? 우리 기본서가 600페이지, 700페이지, 800페이지 됩니다. 그 시험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엽적인 거 또는 뭔가 보조적 역할을 위해서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횟집에 갔는데 회를 먹어야지 그 옆에 나오는 그 시퍼런 거 있죠? 파슬 같은 거. 그죠? 무채 먹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 것을 손대지 말고 메인급에 해당되는 거 있죠? 중요 부분.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공부한다. 민법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꼼꼼하게 공부한다. 성격 좋아요. 꼼꼼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실하고 꼼꼼하게. 근데 시험 공부는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굳이 꼼꼼하게 할 필요 없어요. 테마별로요. 40문제 중에서 4편을 만드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반드시 맞힐 수 있는 문제에 총 15개만 4편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는요, 8개월 공부하다 보면 감이 생기거든요. 감으로 찍어도요, 24개는 맞습니다. 그건 아시죠? 40문제 중에서 24개를 맞히면 60점이에요. 그럼 60점이면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문제를 다 맞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24개만 맞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공부한다든지 꼼꼼하게 공부한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만 딱 풀면 막 잘하는 것처럼 나 이거 어려운 거 풀었다? 뭐 어려운 거 문제 나와봐요. 우리 시험이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 항아리? 이런 형태. 그래서 예를 들면 상급 문제, 여기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시험은 중급 문제가 중요하지 요 상급 문제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잘 맞춘다고 해서 합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대려 쉬운 거 중급 문제를 맞히는 게 대려 이익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공부한다든지 꼼꼼하게 공부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문제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합격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상대를 파악해야 된다. 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No.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부를 하세요.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냅다 민법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나 민법 공부할 거야. 민법 공부할 거야. 이건 힘들어요. 뭘 해야 돼요? 민법을 시험에 나올 때 있죠? 요 민법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민법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 민법 공부하지 마세요. 민법은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대학원은 가서 민법 전공하든 아니면 또 기회가 된다면 노스쿨 들어가든 그래서 공부하면 되지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지 말고 민법 시험 공부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최근 우리 출제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기출문제인데 나중에 이 기출문제는 제가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 이 공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험 공부를 하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요 평상시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높게 수준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것보다 한 테퍼 좀 높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뭔가 좀 빗나가더라도 그 안에 바운드를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약간 수준을 높여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를 꼭 잡아야 돼요.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특별법 이 네 파트가 우리 민법인데 체계를 좀 잡아 놓으셔야 되고 용어는 용어 사전을 찾지 마세요.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지식인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 용어를 쟤한테 물어보거나 수업 시간 중에 아니면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적어 갖고 오세요. 그럼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까지 가잖아요. 민법이. 끝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 용어를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그 용어들을 해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가는 거니까 민법 용어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출제의 요 경향, 요걸 무시한다. 이걸 무시한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커리에 기출 문제 있죠? 요 기출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이게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우리 시험 보기 위한 건데 출제를 무시해버리면 이게 공부가 헛것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시험을 합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좀 외워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꼭 좀 외워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테마별로 논점별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민법은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의 내용이 물권하고 섞이거나 물권법의 내용이 계약법하고 섞이는 게 없어요. 그냥 테마별로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요. 되려 우리 이것과 이 제도의 비교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시험에 있는데 우리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걸. 그래서 아마 1년 내 시험을 봐도 아마 그 비교 문제는 많이 나오면 하나 정도나 나올까? 그래요. 그래서 우린 굳이 뭐 비교해서 찾지 말고요. 그냥 테마, 논점별로 딱딱 끊어지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급은 20%, 중급은 40%, 그 다음에 상급은 20%인데요. 저요, 상급 문제 하지 마세요. 이거 빠짐없이 꼼꼼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여기 보면 60% 아닌가요? 그럼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고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이라는 게 있어요. 한 8개월 하다 보면 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로 때려도 최소한 10문제 중에서요. 감으로 때려도 한 30% 맞아요. 3문제, 4문제는 맞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좋아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상급 문제. 나는 이거 좋아.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 나 명문대 나왔어. 공부 잘했던 것 같아. 다 풀려없어요. 이 중개사 시험은요. 초등학교 나와서 초등학교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성실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머리 좋다고 해서 뭐 빨리 합격하고 점수가 많이 높고 그 의미 없어요.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24개. 중급 문제 있잖아요. 중급 문제에서 요 사례하고 판례인데 사례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갑, 을, 평 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 문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바탕으로 해서 잡아나가면 충분히
가능해요. 상당히 이거 뭡니까?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례하고 판례는 계속 다뤄요. 수업 시간마다. 그래서 정리하면 될 거고요. 학급 문제 그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요건 아예 평상시에 제가 지문을 정리해 나가면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스터북이라고 해서요. 그 뒷면에 자주 출제된 지문을 다 실어놔요. 한 1000문제 정도를, 천재를.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도 이건 뭐 맞히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라도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민법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민법을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민법을 끝나고 긴장감을 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발한 시점이잖아요. 출발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모토비를 찾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냥 항상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이 초지일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는 뭔가 으쌰으쌰 출발하다가 나중에 6월달, 7월달, 8월달 가면 쑥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처음 마음 가졌던 대로 끝으로까지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진 않지만 공부하는 방법, 인사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본 수업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